할매, 오늘도 나왔어? 새벽 5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 경비 아저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곳에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박스를 접고 있습니다. 낡은 수레에 박스를 가득 싣는 그 할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20년째 매일 새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는 할머니.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고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박스를 줍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젓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자식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집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에 쌓인 통장 하나. 그 통장에 찍힌 숫자 10억 7천만 원. 도대체 왜 10억이 넘는 돈을 가진 할머니가 매일 새벽 박스를 줍는 걸까요? 왜 손이 터서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원래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40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살, 5살이던 아들과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하던 작은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장사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싼 재료를 골라 샀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는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반찬은 못 넣어줘도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습니다. 밤 11시에 식당 문을 닫으면 집에 와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계속 공부를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딸도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자 키워서 둘 다 명문대 보내다니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애들이 잘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새 일하며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자식 둘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엄마 손 안 빌려도 되겠구나. 딸도 미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국까지 가서 딸의 결혼식을 봤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건물주가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건물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이 건물을 팔아야 해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한테 먼저 제안하고 싶어요. 이 자리를 사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인데요? 3억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정확히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단돈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크게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은행 대출은 나이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꼭 갚을게.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요? 이 정도야 당연하죠.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틀 후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식당 자리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30년 인생이 이 땅 한 평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12억.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켰던 작은 식당 자리가 12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일단 아들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겠지. 그리고 딸한테도 좀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는 편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일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보상금 나왔다. 12억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아들의 말투가 더욱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갈게. 빌린 돈 갚으러. 네, 그러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12억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줄 2천만 원을 따로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기대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12억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응, 그래. 그 돈으로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해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무슨 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돈으로요.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요, 강남이에요. 10억이에요. 어머님 돈으로 이거 사고 나머지 2억은 리모델링하면 딱 맞아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그럼 지금 쓰는 게 낫죠. 어머님, 혼자 12억 가지고 뭐 하시게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2천만 원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일어났습니다. 여기 빌린 돈이다. 이제 우리 남남이다.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혼자 키웠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대가인가?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미국에 사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딸?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엄마 건강해.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게 싫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러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저도 제 아이들 키워야 해요. 엄마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니?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엄마가 돈 있으면서 혼자 쓰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절대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할머니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12억 중 1억만 생활비로 빼두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만 들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새벽 박스를 주우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박스를 줍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재활용 수거장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아파트 주민들은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나오시네.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정말 안 됐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할머니에게는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1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박스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있니? 엄마가 12억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있니? 너는 아직도 엄마 돈만 생각하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할머니를 도와주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원룸,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 박스 주우신다며? 진짜?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유명하다니까. 매일 새벽에 박스 주우시는 할머니.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챘습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지. 일주일 후 아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5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들어가도 돼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살만해. 걱정하지 마. 박스 주우신다며요? 진짜예요? 응, 엄마 건강하니까 일해야지.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12억은 어디 갔어요? 다 쓰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 체면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한테 돈 있는지 없는지는 너랑 상관없어. 아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제 직장에서 소문나요.
제가 어머니 모시지도 않는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할머니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나가. 엄마는 내가 체면 지키는 거 도와줄 생각 없어. 아들은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다 수군거려요. 어머님이 우리 인생 망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키운 자식인가. 그 후로 아들 가족은 할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할머니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으며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수 줍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수거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없는구나. 어떻게 저런 자식들이 다 있을까?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정말 없는 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스를 줍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나오시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보니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아, 네. 저도 여기서 줍는 사람이에요. 김영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저는 박순자예요. 영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주어요.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좋잖아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애 씨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딸 둘을 키웠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큰 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큰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쁘고 작은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서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영희 씨는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김치.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에이, 별것도 아닌데. 영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함께 박스를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로 박스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했고 순자 할머니는 그냥 습관처럼 주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두 할머니를 보며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할머니들 정말 불쌍하다. 자식들은 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영희 씨는 할머니에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할머니도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다는 것,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 하지만 12억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영희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의 아픔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가 울면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심한 거야? 다리가 많이 다쳤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영애 씨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영애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원은 어딘데? 서울대병원이요. 큰딸 남편은? 시댁에서 돈 안 된대요. 시댁에서 돈 문제로 이혼하래요. 영애 씨는 더욱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척들한테는 연락해봤어? 다 해봤어요. 다들 안 된대요. 저희 큰딸이 시집 잘못 간 게 다 내 탓이래요. 영애 씨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딸을 살려야 하는데.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그중 극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애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밀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돈을 가방에 넣고 영애 씨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천만 원. 딸 수술해. 영애 씨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언니도 박스 주어서 사시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생각보다 돈 좀 있어. 평생 모은 거야. 큰일에 쓰려고 모아뒀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영애 씨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지 마. 우리 친구잖아. 친구 딸이면 내 딸이지. 영애 씨의 큰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매일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은인이에요. 언니 없었으면 우리 딸.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해. 그 일이 있은 후 영애 씨는 할머니를 더욱 챙겼습니다. 매일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옷을 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영애 씨의 큰딸도 회복 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못 살았어요. 아니야, 내가 살아줘서 할머니가 고마워. 큰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누는 게 가족이구나.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박스를 주었지만 예전처럼 많이 줍지는 못했습니다. 허리도 더 굽었고 무릎도 더 아팠습니다. 영애 씨가 걱정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이거라도 안 하면 심심해. 언니, 진짜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펴질 때도 있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멈추면 아들한테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에게서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딸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오빠가 너무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오빠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안 주시니까 주변에 소문 다 내고 다닌대요. 엄마가 12억 받아서 혼자 다 쓴다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아. 엄마, 진짜 12억 받으셨어요? 응. 그럼 왜 박스를 주어요? 소문 들었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박스 주신다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 갈게요. 제가 오빠 설득할게요. 할머니는 말렸습니다. 딸아, 오지 마.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엄마, 딸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친구도 있고 건강도 괜찮아.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15년 만에 가는 거예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할머니는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온다. 15년 만에. 할머니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딸이 오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남매가 싸우면 어떡하지? 하지만 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일주일 후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영애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이 보였습니다.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아, 엄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은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원룸에 도착한 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12억은요? 은행에 있어.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돈이 있는데 왜요? 할머니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이게 편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돈 쓰면 오빠가 계속 찾아올 거야. 엄마는 그게 싫어. 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 설득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는 이미 변했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할머니는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15년 만에 남매의 통화였습니다. 오빠. 누구야? 나 미선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왜? 한국 왔어. 오빠 만나고 싶어. 그래. 무슨 일로? 엄마 일로 얘기하고 싶어. 오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내가 나쁜 놈이라고 했지? 아니,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나 혼자 판단한 거야. 판단? 내가 뭘 알아? 오빠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시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 괜찮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다음 날 딸은 오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올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미선이? 오랜만이네. 올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에요. 오빠 있어요? 응, 거실에 있어. 들어와.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빠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앉아. 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TV를 끄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오빠 엄마한테 왜 그래?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내가 본 거야. 엄마가 그 작은 원룸에서 사시는 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매일 박스 주우시는 거.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오빠, 엄마가 12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 알아. 나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딸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해. 그래서 대학도 보내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셨잖아. 그럼 왜 엄마한테 돈을 요구해? 오빠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요구? 나는 요구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걸 말한 거야. 엄마 돈은 결국 우리 거잖아.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돈이 왜 우리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한테 오잖아. 그럼 지금 쓰는 게 낫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오빠 정신 차려. 엄마는 아직 살아계셔. 엄마한테도 인생이 있어. 오빠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미국에 살면서 뭘 알아? 나는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게 엄마 돈 달라는 이유가 돼? 올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몰라. 한국에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씩 들어가. 딸은 올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돈 쓰라는 거예요? 엄마가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을? 올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고생? 우리는 지금 고생 안 해? 어머님은 이제 다 사셨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딸은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알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딸은 오빠를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올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사는 주제에 잘난 척하네. 자기는 엄마 돈 한 푼도 안 쓸 거야? 딸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알고 있었어.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오빠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가족이면 더 그래.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모셔갈게요. 미국으로 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친구도 있고. 하지만, 딸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행복해.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았어. 가족이 뭔지.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야. 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딸. 그날 밤 할머니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박스를 줍기 시작했는지, 왜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척 하는지, 영애 씨와의 우정 이야기도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오빠한테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돈의 가치를.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오빠가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야. 그 후로 딸은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박스를 주었습니다. 영희 씨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박스를 주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언니, 따님이 정말 착하시네요. 그럼요. 우리 딸 최고죠. 딸은 영희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영희 이모, 엄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를. 내가 더 고마워. 언니가 나를 살렸어. 아파트 사람들은 세 사람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박스 줍는 할머니 딸이 미국에서 왔대. 그럼 딸이 모셔가지 왜 같이 박스를 주어?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할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는 행복해.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 엄마, 딸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딸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1년에 한 번씩 꼭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딸이 떠난 후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박스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은 박스를 줍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매일 나갔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자유였고 자존심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박스를 줍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박스 더미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발견했습니다. 할매, 괜찮으세요? 아, 좀 힘드네요. 경비 아저씨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할머니 옆에는 영희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놀랐잖아요. 미안해. 괜찮아. 영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박스 줍지 마세요. 제발요.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퇴원 후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애 씨가 함께 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유언장 쓰려고. 언니.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비하는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 10억 7천만 원 중에서 5억은 딸에게, 3억은 영희 씨에게, 2억은 아들에게, 나머지 7천만 원은 아파트 경로당 건립 기금으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에게도 2억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그 아이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할머니는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엄마가 20년 동안 박스를 주운 이유를 이제는 알겠니? 엄마는 내가 돈의 가치를 알기를 바랐어. 엄마는 내가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랐어. 엄마는 12억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았단다.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내가 언젠가 깨닫기를 2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끝내 너는 깨닫지 못했구나.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진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야. 엄마는 내게 2억을 남긴단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돈을 현명하게 쓰기를 바라.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쓰길 바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가.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죽으면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박스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의사는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이 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봄날 새벽, 할머니는 잠결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애 씨가 아침에 할머니를 찾아갔다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영애 씨와 영애 씨의 딸들도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도 왔습니다. 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아들은 멍하니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박수 줍던 할머니가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특히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런데 20년 동안 박스를 주우셨다고? 아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할머니의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아드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사람들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2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요. 하지만 아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편지를 꼭 쥐고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박스를 주우며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장례식장을 나서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순자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언니 덕분에 제 딸을 살렸어요. 언니 덕분에 20년을 외롭지 않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딸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가 20년을 박수 주우며 사신 이유가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네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그날 밤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박스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여전히 그곳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것처럼. 한 달 후 아들은 어머니의 유산 2억 원 전액을 경로당 건립기금에 기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새로 지어진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박스 줍던 할머니 아들이래.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나 보네. 아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묵묵히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습니다. 경로당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1년 후 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두 남매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오빠는 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두 남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머니가 박스를 주우던 재활용 수거장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박스들이 흔들렸습니다. 두 남매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박순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박스를 주우며 가장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부유한 것이라고.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머니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경로당에서, 그 재활용 수거장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